그 다음 정부는 누구죠? 김영삼 정부에서는 보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건축법 제77조 이 벌칙을 먼저 만들었는데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앞선 정부에서 이 신도시 5개 신도시를 10년 동안 20만 원을 건설한다는 그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올라가지 않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이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안 올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까지는 히트를 쳤는데 그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다? 별로 그 당시 올라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주춤하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에 보면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집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보면은 제70조 2 하고 들어간다? 95년에 신설이 됩니다. 이것이 보면. 19조, 제19조 2항 1원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법 제21조 2 규정에 의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이 어떤다? 95년도에 신설되는 겁니다. 이게 삼풍 사건과 이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저것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뭐냐면 금융실명제를 했는데 금융실명제만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명제도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차명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전부 다 어떻게 자기 앞으로 돌려서 정식으로 하게끔 그 일정 기간을 주고 돌리게끔 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제 친구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이번에 부동산 실명제에 의해서 이름을 다 제대로 하라고 바로 잡으라 그래서 제가 내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놈 새끼가 안 주는 거예요. 지 거라고. 이거 소송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을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수강자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소송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남의 재산 아니에요. 아파트가 뭐 1, 200만 원도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 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라고 또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기껏 물어봤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런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라도 못하고 자 그럼 제가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를 판사님 앞에 가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은 소송을 하고 만약에 지금 나한테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님 앞에 가서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얼른 잊어먹고 마십시오. 만약에 거기에 전전하게끔 되면은 몸까지 상하게끔 됩니다. 돈만 버려야 돼, 몸까지 버려야 돼. 할 수 없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입증 자료가 없으면 포기해라. 하여튼 보면 2기 지하철 준공 및 도시고속도로 건설 역점에 추진을 두고 청담대교 설치를 든다.
성수대교 붕괴하고 어떤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IMF를 맞게끔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앙청에서 중앙박물관, 경복궁 복원이 나오죠. 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 저기 뭐야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거 아세요? 조선 총독부 있었잖아요. 보면 그때 저기 뭐야 경복궁 허물고 조선 총독부를 지어서 그땐다 다스려 왔던 건물이 조선 총독부 아닙니까? 근데 김영삼 정부 때 기억나세요? 저거 어떡한다? 줄톱으로 잘랐죠. 허물었죠.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우리 같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 저거 저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독립기념관 있죠. 내 생각이에요. 저거 허물어서 독립기념관에다가 복원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역사는 치욕의 역사도 역사고 자랑의 역사도 역사거든요. 없앤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다시 말하면 경복궁을 복원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자리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영원히 어떤다? 독립기념관에다가 옮겨서 만들어 놓고 옛날에 일본 애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경복궁 허물고 이런 건물을 여기다 지어놓고 우리를 30년 동안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손 대대로 어떤다? 가르쳐줄 수 있지 없애는 것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없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역사적인 걸로 봤을 때 잘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 얘기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건축을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이 당시에 김현상 정부에서 농어촌 정비법을 만듭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뭐를 준비하게끔 되냐면 FTA를 준비합니다. 이미 FTA를 몇 년 후에는 해서 서로 간의 무역을 서로 터야지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FTA에서 약점이 뭐냐면은 농축산물입니다. 대한민국 워낙에 적은 농지에 농축산물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대규모로 심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는 지금 어떤다? 빨리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싶다 보니까 농어촌 정비법을 만들어서 농어촌 휴양 산업을 육성을 하게끔 되는데 농어촌 정비에서 관광 농원 산업 보면은 농어촌 휴양 단지 사업, 주말 농원 사업을 하는데 이 세 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농어촌 민박 사업이라는 겁니다. 펜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펜션이 모텔이나 마찬가지죠. 숙박하고 돈 받고 간다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이게 상업적이 엄청나게 규제가 심한 거거든요. 근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민박 사업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뭐야? 집을 지어서 세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한 저기 뭐야? 영화 온다면 모텔처럼 세를 줄 수 있게끔 만들고 이걸 어떤다? 누구든지 집을 줄 수 있게끔 농어촌 정비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어떤다? 각 시골에 펜션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어떤다? 날개도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는 모텔이지만은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펜션입니다. 그게 뭐예요? 농어촌 민박 사업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경치 좋은 곳에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인들로서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집을 짓고 전부 다 펜션. 지금 바닷가나 경치 좋은 데 가면 펜션 다 있죠. 그게 뭐를 짓나 하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민박 사업자로 등록된 겁니다. 숙박업이 아닙니다, 저거. 특혜를 받아서 진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보면은 이게
김영삼 정부에서 부동산 적자한 것이 이것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임대주택법. 다시 말하면 임대하는 주택을 또 만들게끔 된 거죠,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제일 한 것이 뭐냐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지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정부에서 만드는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주 목적이었고, 절대 농지를 만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끔 만들었고, 이것이 주 목적이었었는데, 이때의 이 농지법은 뭐냐면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10,000불 이상이 되거든요. 10,000불 이상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주택에도 투자를 하지만은 농지에도 투자가 들어가요. 투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부에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거를 어떤다? 투기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 농지법입니다. 따라서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8조의 농지 취득 자격의 확인이라는 것이 아주 엄격한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농지법에서 보면 법 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또 미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 동에 거주하는 임원 1인과 이에 연접한 리 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농지를 살려면은 농지위원회에서 미리 확인을 받아서 저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도장을 찍어야 되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생기게끔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중에 있는 돈이 농지로 투기가 들어가는 것을 어떤다?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지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아까 노태우 정부에서 도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도박의 결정판이 여기서 나옵니다. 폐광지연에 관한 어떤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선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카지노가 어떤다? 저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제력이 어떤다? 올라섰기 때문에 저런 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경제력이 올라섰다 그러면 절대 저런 것을 허가할 수가 없는 거죠. 허가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폐광지연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어떤다? 한국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권 광역 해갖고 서울을 위해서 분당, 일산, 신도시 이런 곳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만약에 전철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 중심구로 들어오는 교통망은 된다? 불편하고 약한 거야. 그러니까 전철뿐만이 아니라 이 다시 말하면 직행버스라고 그러나? 우리 좌석버스 이런 것이 인천 송도나 일산이나 이런 데서 출발해서 이 서울 삼성까지 된다? 직접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광역 교통시설에 대한 것을 어떤다? 버스나 교통시설을 허락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8,177불에서 11,000불까지 어떤다? 올라가게끔 됩니다. 여기까지가 얘기가 끝이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아쉬움이 남기는 거 뭐냐면 10,000불로 넘어갔죠. 이 당시에 특히 일본의
이 경제가 너무 좋아갖고 일본의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연 한 2점 몇 프로 될 때인데 한국에서는 5, 6%될 때입니다. 아직 금리가 그렇게 어떤다? 내려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만불이 안 되고 4, 5천이 있을 때는 안 갚을까 봐 못 빌려줬는데 만불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이제 갚을만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돈 빌려줄게. 써.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은 그 작은 은행 금융기관 뭐 이런 데서 위에서 가져오면 뭐 4%, 5%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2%, 2.5%에 어떤다? 일본 자금들이 어떤다? 들어와서 준다니까. 이거는 그 당시 우리가 예전에는 돈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금리로 해준다니까 돈 빌렸을 때는 얼마쯤 있겠다 해갖고 어떤다? 돈들이 그 일반 조금 그 금리 하는 데서 어떤다? 많이 들어오게끔 됩니다. 제가 이 당시에 건설을 할 당시인데 지금 대출을 해주면 땅을 담보로 잡죠. 지상권 담보로 잡죠. 근데 이 당시 저금리를 들여와가지고 이 돈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렌탈이라고 해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나중에 잡을 게 없으니까 뭘 잡냐면은 엘리베이터, 설비 이런 것도 담보로 잡고 어떡한다?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건설하는데 그 주인이 그걸 담보로 잡고 어떡한다? 돈을 빌려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데서 돈을 다 빌리나? 그 당시에 뭐 3%, 5%, 5%, 6% 이런 정도로 해서 뭐 이런 데도 돈을 다 빌려주고 야, 어떻게 설비,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잡고 돈을 빌려주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참 이제는 돈도 별걸 다 잡고 빌려주는구나. 잠시 했었는데 어떤다? 그게 내가 보는 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단기 자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한 3년 이내에 어떤다? 다시 갚으라고 내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빌려준 걸 얼른 수급을 못하고 뭐 한 것이 하다 보니까 어떤다? IMF 사태를 일으킨 거죠. 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도 실패하고 노태우 정부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한 정부에서는 성공했어요. 어느 정부죠? 김영삼 정부에서 성공했습니다. 뭘로 성공했냐면은 IMF로 경제가 된다? 파탄이 되니까 잡은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잡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를 살리게끔 됐을 때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다? 감내를 해야지 부동산 반만 잡는다고 해갖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김영삼 정부처럼 부동산 가격 확실히 잡은 정부가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편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보면 저는 김영삼 정부다가 어떤 면으로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IMF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 아직까지도 건설하러 노가다판에 다녔을 거야. 이때 우연하게 경매를 배우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다? 직업이 바뀌게끔 된 거예요. 정말 아주 우연한 기회입니다. 이 다음 정부는 어디죠? 김대중 정부죠. 다음번에는 김대중 정부에다가 제가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텐데 이 박정희 정부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일 많이 연구하고 제대로 한 것이 김대중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맨바닥에다 그림 그렸거든요.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했는데 이때 김대중 정부에서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을 바꿔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문제를 어떤다? 합치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98년도에
당선이 되시면서 2000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20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합쳐지고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 구역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난개발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엄청난 일이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떤다? 고친 것도 많고 잘했습니다. 그것도 잘한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겠는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년 장기 계획을 세워갖고 발표하는 걸 내가 강의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 강의할 때는 2020년 먼 훗날로 봤는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내년이야. 20년이 다 지났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김대중 정부의 20년 전에 만들었던 계획을 지금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데 제가 보면 결과도 상당히 어떤다? 잘하고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물론 박정희 정부에서도 맨바닥에 헤딩하는 부동산법을 잘 만들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잘 만드는 것은 틀이 없습니다. 전헌이가 만든 임대차 보호법도 잘 만드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공산권과 수교를 한 것도 엄청나게 잘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도 이것도 다른 정부에서 못할 일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도 이것도 뭐 엄청난 일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다시 말하면 제 얘기는 나쁜 것만 보고 나쁜 얘기만 할 수 있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자동차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있죠. 자동차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동차를 없애야 돼.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돼. 사고가 안 나게 해야지. 근데 다시 말하면 나쁜 점만 부각을 해서 그것을 없애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우리 넘어오면 안 되고 이런 면은 좋고 이런 면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냐.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다음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를 가지고 마지막 옛날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옛날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죠.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